지금 이 순간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다시 불러냈는가? 왜 이미 포기했던 58국 영장 자주포 포신이라는 가장 위험한 영역에서 다시 판을 벌이려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 미 방산 전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장면은 신형 무기의 화려한 공개가 아닙니다. 미 육군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분야에서 그 실패를 끝까지 밀고 온 국가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인 데브컴은 2018년부터 차세대 장거리 포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55mm 포탄으로 70km 이상을 안정적으로 때리는 것,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장거리 포병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의 핵심이 바로 58국 영장 포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XM1299 자주포와 함께 진행된 ERCA 사업은 성능 이전의 운용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실험장에서 사거리는 나왔지만 야전에서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강선 마모가 일정하지 않았고 수백 발 사격 후에는 명중 분산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포신 수명이 예측되지 않는 무기는 군수체계에 올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미군은 수조 원이 투입된 사업을 스스로 접었습니다. 이 실패는 미군 내부에서 장포신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독일과 영국이 오랫동안 주도해온 자주포 기술의 한계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한 이름이 한국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차세대 자주포입니다. 외신들이 놀라워한 지점은 한국이 미군의 자금을 받아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계열을 통해 52국 영장 포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운용해온 국가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누적 사격 데이터가 수십만 발 단위로 쌓였고 포신 교체 주기와 마모 패턴, 야전 정비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장포신 개발을 시도한 나라들은 많았지만 대량 운용 경험을 가진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군이 다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공동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구조를 보면 다릅니다. 미군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국이 개발한 포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는 기술 성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사실상 사전 검증 단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념 설계가 아니라 전장에 올릴 수 있는 물건인지 보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독일의 상황도 대비됩니다.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RCH-155 자주포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독일과 여러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주문을 소화하느라 차세대 포신 개발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역시 과거 장포신 개발 실패 이후 보수적인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58국 영장 포신을 K9 계열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진행해왔고 2026년 초 실사격 시험을 목표로 일정이 구체화된 상태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보통 장포신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기존 생산 라인과 소재 기술을 활용해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술 협력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 포기했던 영역에서 다시 판을 깔면서 그 중심에 한국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자주포 기술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해외 매체들이 보는 장면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산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58국 영장 포신이 왜 미군과 유럽이 동시에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영역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현재 나토 표준 자주포의 주력은 155mm 52 구경장입니다. 독일 페지아 2000, 프랑스 시저, 한국 K9 모두 동일한 기준을 공유합니다. 이 52국 영장 포신의 전장은 약 8.06m이며 최대 약실 압력은 420에서 440메가파스칼 수준입니다. 이 조건에서 재래식 고폭탄 기준 최대 사거리는 약 40에서 45km,
베이스 블리드 탄을 사용해도 50km 내외가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이 ERCA 사업에서 요구한 목표치는 명확했습니다. 동일한 155mm 구경을 유지하면서 사거리 70km 이상, 포구속도 1000mps 이상, 포신 수명 최소 1000발 이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XM1299에 적용된 L-58 포신은 전장 약 9m, 약실압력 500MPa 이상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시험장에서 사거리는 65에서 70km에 근접했지만 300에서 400발 사격 이후 강선 마모 편차가 15% 이상 벌어졌고 탄착 분산이 기존 52 구경장 대비 약 1.7배 확대됐다는 미군 시험평가 자료가 해외 방산 매체를 통해 요약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야전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미군이 사업을 접은 직접적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 중인 58구 경장 포신은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한국은 목표 압력을 미군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범위에서 추정되는 설계 압력은 약 470에서 480MPa 수준으로 사거리 목표를 70에서 80km 구간으로 설정하되 내구성 기준을 우선해 두었습니다. 이 선택은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포신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강고에는 약 5.2톤이며 가공 후 최종 중량은 약 1.8에서 2.0톤입니다. 공정기간은 약 7대 8개월로 기존 52구 경장 대비 약 15에서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는 수명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와 국방과학연구소 연계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시험 단계에서 확인된 유효 포신 수명은 900에서 1100발 범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K-952 구경장 포신의 평균 수명인 약 1200발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장포신임에도 수명 감소폭을 10% 이내로 억제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 요소는 소재와 내부 형상입니다. 한국은 크롬 도금 단일층이 아니라 탄탈럼 계열 고내열 합금 도금을 다층으로 적용해 내부 표면 경도를 약 15% 이상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선 피치를 구간별로 달리 설계해 포탄 회전 가속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포구 근처에서 마모가 집중되는 기존 장포신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마모 측정 결과 포구 인근과 약실 인근의 마모 편차가 기존 52 구경장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측면에서도 수치는 분명합니다. 동일한 M79 계열탄 기준으로 52 구경장에서 약 22에서 23km 베이스 블리드 적용 시 약 40km였던 사거리가 58 구경장 적용 시 동일 탄종에서도 약 50km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시험 결과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70km 이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자주포 자체를 교체하지 않고 포신과 사격 통제 알고리즘만 변경해 얻는 효과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이 차이는 더욱 큽니다. 자주포 1문당 신규 도입 비용은 국제시장 기준 약 80억에서 100억 원 수준이지만 포신 교체 비용은 수억 원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K9 운영국 입장에서 전력 증강 효율은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주목합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현재 약 120문 내외가 운영 중이며 연간 생산 능력은 20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복합 공급망 구조 때문입니다. 영국제 포탑, 한국제 차체, 프랑스제 포신이라는 조합은 부품 조달과 품질 관리 비용을 크게 높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 자료에서 지적된 핵심 문제는 포신 조달 일정과 가격 변동성이었습니다. 프랑스 제52 구경장 포신 단가는 약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납기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산 58구 경장 포신이 채택될 경우 단가 자체는 다소 상승할 수 있지만 생산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군 입장에서도 수치는 매력적입니다. ERCA 사업이 중단되면서 미군의 장거리 포병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군 주력 자주포인 M109A7의 실질 사거리는
30km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기존 플랫폼에 58국 영장 포신을 적용해 60km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필요한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는 공동개발이 아닌 평가 참여라는 형태로 한국 포신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일정과 비용을 동시에 보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 본론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58국 영장 포신 경쟁은 사거리 숫자 싸움이 아니라 수명 대비 성능 곡선의 싸움입니다. 이 곡선에서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영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아직 개념과 양산 사이에서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실제 숫자로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미군과 유럽이 동시에 한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10일 K9 공산권 수출 영상입니다. 일각에서는 K9 자주포가 독자 기술로만 완성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초창기에 한국 개발진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의 엔진 설계 실무자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각종 기술 자료를 수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하던 국내 연구팀은 해외 기술 자료를 완전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참고하고 나머지는 자체 연구로 채워넣는 방식을 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엔진의 구조부터 냉각 윤활 시스템 같은 주요 핵심 기술을 외국 사례를 살짝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형에 최적화하는 형태로 재설계했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 전문지에서도 연일 거론되고 있는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소식과 함께 이면에 깔린 국제정치의 흐름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동맹체인 동남아 반중국 연맹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산 무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은 공산권 국가 최초 도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대부분의 무기를 러시아에 의존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발 무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신규 무기 획득 창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산 자주포였다는 사실은 한동안 소련 러시아 무기는 동남아 표준이었던 공식이 흔들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국경 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우호적이지만 덜 자극적인 파트너를 활용해 군사력을 현대화하려는 셈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과 여전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남아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독일의 펜자의비치 2000처럼 고가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M109와 비교하면 최신 전자장비와 포신 수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성능, 가격 모두 납득 가능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 보유한 동일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 K55 자주포나 업그레이드된 K55A1을 비교해볼까요? K55는 미국의 M109 자주포를 베이스로 면허 생산하면서 발전시킨 모델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육군의 주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노후화 문제, 그리고 사거리 및 사격 통제 능력이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대체되거나 보조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대 40km에서 50에서 60km까지 사거리를 확보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덕분에 배치 지역이 어디든 신속하게 작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K55 계열과 비교해 속도, 화력, 신뢰성 면에서 큰 향상을 이뤘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가 채택해 운영 중이며 신뢰도가 너무 높아 탱크에 맞먹는 수준으로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K9의 장점이 베트남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최근 양국 간 K9 자주포 계약이 성사되며
공산권 시장에도 K방산이 새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대략 30문의 K9 자주포 초도분에 대한 것이며 도입 후 혹독한 시험 평가를 거쳐 성능을 입증하면 추가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측은 주로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 부대에 우선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을 저지하는 최전선 포병 전력으로 쓰겠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베트남이 미국제가 아닌 한국제를 들여놓는 데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중국이 크게 반발하더라도 베트남 입장에선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와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정도가 갈등의 규모를 더 키우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베트남 수출을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점차 사용자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겁니다. K9의 모듈화된 부품 구조와 전장관리 시스템은 고객 국가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 세부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막지형이냐 열대우림지형이냐에 따라 냉각 시스템이나 전자장비 보호 설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적응력이 러시아 무기체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베트남과의 방산협력은 단순히 자주포만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9 후속 지원체계나 장교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국 방산 생태계를 확충하고 현지 공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처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국가들도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집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강압적 태도와 미국의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영해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니 주변국들은 방어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과 손잡으면 대중 갈등이 심각해져 경제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중간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K9 수출이 한국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기 수출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전시의 아군이 되어줄 확률을 높여주는 외교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무기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적선국에게는 쉽게 팔지 않습니다. 전시의 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K9을 대량 구입하고 향후 K21 보병전투장갑차나 천무다연장 로켓 등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면 양국은 사실상 상호운용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베트남이 불시에 다른 세력과 손잡고 한국을 적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에서 반중국 연맹을 주도한다는 인식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연맹도 아니라고 선을 긋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계가 동남아 쪽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각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갈등이 워낙 오래되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 흐름을 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앞장서서 동남아 우방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면 동남아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면 베트남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베트남은 과거에도 중국과 분쟁을 벌여왔고 심지어 1979년 중월전쟁에서는 중공군이 베트남 국경을 대거 침투한 뒤에도 완벽히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강인한 게릴라 전술과 끝까지 버티는 민족성이 결합되면 중국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추후 K9을 비롯해 K21, 천무, KF21, 보라매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온다면 중국이 함부로 군사적 압박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면 동남아 일대에서 사실상의 한국산 무기 연합체가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국 무기를 많이 들여놓은 국가들은 정비, 업그레이드, 탄약 호환 등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베트남이 K9 포탄을 대량으로 비축해두면 필리핀이나 다른 K9 운영국가의 탄약을 긴급 공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일시 마비된다면 동남아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죠. 결국 이는 방산동맹 성격을 점차 띠게 됩니다. 국가 간 방산동맹은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러하듯이 동맹국 간의 무기 체계와 전술 기술 표준화를 통해 군사력과 작전 운영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부품 탄약 정비 호환성을 통해 군수 지원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생산 공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가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장기적인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토가 사용하는 표준화된 무기 체계는 회원국들이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 한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는 이유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안보 전략이자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 정도로 끝날 뉴스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은 부담스럽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 전체가 반중국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한국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한다면 동남아 전반의 안보 지형은 한국이 주도하는 K방산 네트워크로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